와, 진짜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아직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저는 결혼 8년 차,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선 평범한 여자예요. 제 남편이요? 진짜 이 사람 하나 보고 결혼했다니까요. 8년을 같이 살면서 저를 서운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제 편에서 먼저 절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들 결혼하면 무뎌진다는데 저희는 반대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애틋해졌죠. 주말 저녁에 남편이 끓여주는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저희 부부의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이 평범한 행복이 박살나기 전까지는요. 저희한테는 시어머니라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분이 계세요. 어머님이 보험 설계사로 10수년 넘게 일하신 베테랑이시거든요. 당연히 저희 부부 보험도 전부 어머님이 관리해 주셨어요. 처음엔 그게 참 편하고 든든했죠. 뭐 어려운 보험 용어 같은 거 저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하고 믿었어요. 명절에 찾아뵈면 보험 증권을 쫙 펼쳐놓고 이건 새로 나온 특약인데 넣었다. 실비 보장이 바뀌어서 조정했다 하고 브리핑해 주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는 어머니 덕분에 든든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네요. 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다였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어머님은 저희의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뭔가 빚쟁이 같은 느낌? 당신의 관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식의 압박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땐 그냥 아들 내외 챙겨주시는 거겠거니 하고 넘겼죠. 그게 나중에 제 목에 칼을 들이대는 무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작년 가을 그 끔찍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제 인생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안정적인 직장, 가끔 부담스럽긴 해도 우리를 챙겨주는 시어머니까지.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가장 평온할 때 발톱을 드러내더라고요. 회사에서 매년 하는 건강검진, 그 하얀 봉투 하나가 제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어요. 남편이랑 출근하고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저녁엔 같이 장 봐서 밥해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밥 먹다가 우편함에 있던 건강검진 결과표를 그냥 무심코 뜯었어요. 매년 받는 거고 늘 정상 아니면 별거 아님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옆에서 과일 깎으면서 회사 얘기하고 저는 맞장구 치면서 결과표를 보는데 유독 굵은 글씨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유방 초음파 이상 소견, 상급 병원 정밀 검사 요망. 순간 윙하면서 남편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제 표정이 굳어있는 걸 보고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표를 건넸어요. 그걸 본 남편 얼굴도 심각해졌죠. 전 애써 괜찮은 척했어요. 이거 매년 나오는 소리잖아. 그냥 작은 물혹일 거야. 피곤해서 그래. 근데 제 목소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희 둘 다 아무 말 없이 누웠어요. 남편의 등이 어찌나 무거워 보이던지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괜찮을 거라고 별일 아닐 거라고 계속 되뇌었지만 한 번 생긴 불안감은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어요. 저희의 평범한 일상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결과표에 적힌 상급 병원 진료, 요망이라는 글자를 보고도 처음엔 애써 괜찮은 척했어요. 피곤해서 생긴 혹이겠지 뭐 하고 넘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보다 더 난리였어요. 당장 내일 연차 내고 대학병원 가보자고 무조건 확인해야 한다고 성화였죠. 그 불안한 얼굴을 보니까 저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떠밀려서 간 대학병원. 그 대기실 분위기는 아직도 생생해요. 다들 저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는데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이 옆에서 손을 꽉 잡아줬는데 그 손도 땀으로 축축했죠. 드디어 제 이름이 불리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초음파 다시 보고 조직 검사까지.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죠. 붉은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고통보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100배는 더 끔찍했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밥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밤에 누우면 온갖 나쁜 상상만 들었어요. 진짜 암이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남편은 저 위로한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온 세상이 잿빛이었죠. 드디어 결과 듣는 날. 거의 사형 선고 기다리는 죄수 심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에 사진 몇 장을 띄우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유방암이라고요. 아, 진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30대 중반인데 내가 왜? 의사 선생님이 뭐라 설명하는데 그냥 암이라는 두 글자만 윙윙거렸어요. 진료실을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있는데 남편이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괜찮다고, 자기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그 품에 안겨서 정말 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때 남편 없었으면 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그날부터 남편은 제 보호자가 됐어요. 밤새 인터넷 뒤져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 찾아내고 암에 좋은 음식, 운동법까지 싹 다 정리해서 보여주고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가주고 의사 말 하나하나 다 메모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 다시 한번 느꼈죠. 다행히 완전 초기라서 수술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래요. 저는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당장 돈 버는 것보다 제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사랑해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마취에 들어갔어요. 몇 시간 뒤에 깨어났을 때 온몸은 아팠지만 정신은 멀쩡했어요. 옆에 있는 남편 얼굴을 보는데 아, 나 살았구나 싶어서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정말 큰 산 하나 넘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아픈 거 다 털고 건강해질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 진짜 지옥은 수술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퇴원하고 집에 와서 좀 쉬고 있으니 남편이 보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가 들어놓은 암보험이 있으니 보험금을 청구해서 앞으로 치료비랑 생활비에 보태자고요. 아, 맞다. 그 보험. 매달 꼬박꼬박 돈만 빠져나가던 그 보험이 있었죠. 시어머니가 가입해준 뭐가 막 주렁주렁 달린 암보험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역시 베테랑답게 일이 착착 진행됐어요. 필요한 서류 목록 쫙 뽑아주고 진단서 같은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감사했어요. 역시 가족밖에 없네. 든든하다 싶었죠. 아픈 몸 이끌고 서류 떼러 다니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어머님 지위 아래 다 해결됐어요. 어머님이 제 진단서를 보시더니 혀를 쯧쯧 차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이 몸 관리를 안 하니 벌써 이런 병에 걸리지. 내가 좋은 보험으로 꽉 채워놔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너희 집 기둥뿌리 뽑혔다. 이 말에 살짝 기분은 나빴지만 뭐 틀린 말도 아니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둬서 당장 생활이 막막했거든요.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대출 이자 내기도 빡빡하고 몸에 좋다는 유기농 음식이며 영양제 값도 장난 아니고요. 앞으로 몇 년은 계속 병원도 다녀야 하고 혹시 재발이라도 할까봐 불안하고 보험금만 나오면 진짜 한시름 놓겠다 싶었어요. 어머님이 서류를 다 접수하고 나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라. 내가 코드부터 싹 다 확인해서 넣었으니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올 거다.
너희가 했으면 몇 천은 덜 받았을걸. 그 말에 저랑 남편은 또 감사합니다 했죠. 그땐 그 자신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며칠 뒤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띵동하고 왔어요. 은행 알림 문자였죠. 제 통장으로 1억 5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내용이었어요. 1억 5천만 원. 제 눈을 몇 번이나 비볐는지 몰라요. 제 평생에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랑 둘이 핸드폰 화면에 찍힌 영패수를 세어보면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서로를 꽉 끌어안고 막 좋아했죠. 이제 진짜 돈 걱정 없이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고생 많았다고.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제 목숨값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저희는 이 돈으로 일단 급한 대출부터 좀 갚고 나머지는 제 치료비랑 생활비로 쓰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이 통장을 저한테 주면서 이제 이 돈은 오직 당신 몸을 위해서만 쓰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주는데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또 펑펑 울었네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어요. 통장에 찍힌 그 숫자가 꼭 우리를 지켜주는 부적 같았거든요. 근데 그 부적이 곧 끔찍한 저주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 돈이 우리 가족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재앙의 씨앗이 될 줄은요. 희망이 가장 밝게 빛날 때 바로 그 뒤에 가장 짙은 어둠이 숨어 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보험금이 들어온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랑 앞으로 계획 세우면서 막 긁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신나서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어머니, 돈 잘 들어왔어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옆에서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조만간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고 거들었죠. 어머님도 전화기 너머로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아가 고생 많았다. 몸은 좀 어떠냐? 하고 다정하게 물어보시길래 저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한시름 났다고 말씀드렸죠.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저는 속으로 어머님께 무슨 선물을 해드려야 하나, 명품 가방? 아니면 현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한마디를 툭 던지셨는데 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말이었죠. 그래, 그럼 그 중에서 5천만 원만 나한테 보내라.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랑 저랑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하는 눈빛으로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멋쩍게 웃으면서 되물었어요. 네? 엄마 뭐라고요? 5천만 원이요. 갑자기 그 돈은 왜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쳐 주듯 차분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 태연해서 더 소름 돋았어요. 내가 너희 보험 다 관리해줬잖아. 설계사 수당도 제대로 안 받고 내 자식이라 생각해서 다 챙겨준 거다. 이번에도 내가 발 벗고 나서서 서류 다 챙기고 보험사에 몇 번이나 전화해서 싸워가며 받아낸 돈이야. 일종의 수고비라고 생각해라. 수고비요?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도는데 이어지는 말은 더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내 남편 키워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냈어. 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수고비랑 남편 키워준 값이라니.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소리인가요? 그것도 암 투병 중인 며느리한테요. 제가 받은 돈은 제 목숨값이라고요. 제가 매달 꼬박꼬박 제 돈으로 보험료 내서 받은 정당한 대가인데 거기에 대고 수고비를 달라니요? 남편 키워준 값을 내라고요. 그럼 저는 뭐 결혼할 때 남편을 시어머니한테 돈 주고 산 건가요? 너무 황당해서 화도 안 났어요. 그냥 전화기 붙들고 네, 예? 이 말만 반복했죠. 어머님은 제 반응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자기는 그 돈 받을 자격이 충분한지 혼자 막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설계사한테 맡겨봐라. 이 돈 반이나 받았을 것 같아? 내가 내 시어머니니까 이렇게까지 해준 거다. 은혜를 알면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남편이 더는 못 참고 소리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고비는 회사에서 받는 거고. 내가 엄마 아들인 거랑 수경이 보험금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어머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이놈의 자식이 너는 아주 마누라한테 푹 빠져서 애미는 안중에도 없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여자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편을 들어. 내가 너희 보험 관리 안 해줬으면 너희는 지금 길바닥에 나앉았어. 이놈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힘겨루기구나. 어머님은 이 기회에 이 집안의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지, 누가 갑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 보험금은 그냥 그 권력을 확인하는 도구였을 뿐이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갑고 이기적인 계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갑을 관계. 그날 밤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의 무게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어요. 끔찍한 분쟁의 시작이었죠. 시어머니랑 통화가 끝나고 집안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저는 손발이 차갑게 식어버렸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분노랑 자괴감으로 막 떨리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남편만 쳐다봤어요.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당장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시라고 소리 지르겠다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그래, 적어도 내 남편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내 편이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조금 진정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요. 근데 남편은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자기가 아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신은 환자니까 아무 걱정 말고 쉬기만 하라고 저를 안심시키고는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조곤조곤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 그 돈, 수경이 목숨값이야. 그걸 어떻게 엄마가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엄마 일은 보험 설계사잖아. 이래서 회사에서 수당 받는 거지. 왜 그걸 고객인 우리한테 달라고 해. 근데 시어머니 목소리는 더 격앙돼서 돌아왔어요. 스피커폰도 아닌데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귀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 목소리도 점점 커졌죠. 뭐가 어때서? 내가 틀린 말했냐? 내가 아니었으면 그 보험금 구경이나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너는 애비 없이 자란 놈도 아닌데. 이 애미가 너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벌써 다 잊었어? 마누라가 아프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그게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인데.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아픈 애한테 그런 돈을 요구할 수가 있어. 이놈의 자식이. 너는 이제 내 아들도 아니다. 그깟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 애미를 아주 나쁜 년으로 만드네. 그래, 너희 둘이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쾅 하고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거의 흙빛이었어요. 제 앞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무슨 죄겠어요. 저런 엄마 밑에서 태어난 게 죄라면 죄겠죠. 그날 이후 저희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말마다 본가에 찾아갔어요.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고집불통, 완전 벽이었어요. 아들이 자기 편 안 들어주고 며느리 편만 든다고, 자기는 아들 잘못 키웠다고, 이제 아들도 며느리도 안 보고 살겠다고 길길이 날뛰셨죠. 남편은 매번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고, 저희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평화는 아니었어요. 서로 눈치만 보는 불편하고 위태로운 시간이었죠. 남편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시어머니라는 창을 막아내지 못하고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저한테는 한없이 미안해했지만 동시에 엄마에 대한 원망과 아들로서의 죄책감 사이에서 엄청 괴로워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꼭 저인 것만 같았거든요.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계속 평화로웠을 텐데 하는 부질없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었지만 그 싸움은 그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저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게 제 몸의 상처보다 더 아픈 마음의 상처였어요. 남편이 설득에 실패하자 시어머니는 작전을 바꾼 것 같았어요. 이제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를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문자 메시지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안부 묻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제 속을 긁는 메시지들이 왔어요. 몸은 좀 괜찮니? 아픈 사람일수록 마음을 굳게 써야 병도 빨리 낫는단다. 너는 시어미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자식된 도리를 안 하니? 내가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수고비 좀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 내 남편이 나한테 와서 소리 지르고 간 거 다 내가 뒤에서 시킨 거지? 착한 내 아들, 내가 다 버려놨어.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답장을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무시하면 무시한다고 대꾸하면 말대꾸한다고 난리 칠 게 뻔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 메시지들을 읽고 조용히 지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화는 더 끔찍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시도 때도 없이 전화에서는 다짜고짜 돈 얘기였어요. 그래서 돈은 언제 줄 거니? 내가 딱 일주일 시간 준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 알아야지. 너는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아픈 사람 돈 떼먹는 것보다 아픈 사람 도와준 사람 돈 떼먹는 게 죄가 더 큰 거야.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온몸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나중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죠. 결국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고도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제가 문을 안 열어주면 문을 쿵쿵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가, 나다. 문 좀 열어봐. 할 얘기 있어. 이년아,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커튼을 닫히고 불도 끈 채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 소리가 멎기만을 기다렸어요. 제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 적에게 포위된 고립된 성처럼 느껴졌죠. 남편은 이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거든요. 이미 자기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대로 받은 사람한테 차마 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웃었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땐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수술 부위가 괜히 더 욱신거리는 것 같고 소화도 잘 안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암 재발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스트레스의 한복판에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어했어요. 본가와 우리 집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죠. 저한테는 한없이 미안해하면서도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랑 연을 끊을 수도 없는 그의 고뇌가 제게도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가끔은 답답하고 원망스럽다가도 저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의 얼굴을 보면 또 금세 마음이 약해졌어요.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아픈 몸 추스르기도 바쁜데 온 집안에 돈 문제로 인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시어머니의 압박은 점점 더 교묘해졌어요. 이제는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제가 아주 못된 며느리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픈 며느리 극진히 간호하고 보험금까지 타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시어미를 무시한다고 남편 친구들한테까지 연락해서 자기 아들이 마누라한테 잡혀서 꼼짝도 못한다고 하소연을 했대요.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파렴치한 며느리, 악처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이 모두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죠.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혹시나 동네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마트 가는 것조차 남편에게 부탁해야 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시어머니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제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갔어요.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에 떨었죠.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밑은 퀭했어요. 암 수술 받은 환자가 아니라 어디 사체 빚에 쫓기는 사람 같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 혼자, 그리고 남편이랑 둘이서만 끙끙 앓을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은 걱정하실까 봐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엄마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는 두서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쏟아냈죠. 시어머니가 5천만 원을 달라고 한 일, 남편 키워준 값이라는 기가 막힌 이유를 댄 일, 그리고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는 일까지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던 엄마가 다 듣고 나서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정적이 흐른 뒤 들려온 엄마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니? 그게 사람이야, 악마야. 내 목숨값을 가지고 장난을 쳐. 엄마는 저보다 더 화를 내셨어요. 당신 딸이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돈을 뜯어내려 하냐고. 그런 인간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원수라고요. 당장 그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야겠다고. 어떻게 내 귀한 딸 자식을 그런 집에 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자책까지 하시면서요. 엄마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저도 처음 봤어요. 늘 온화하고 자상하시던 엄마였는데 제 얘기를 듣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분노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죄송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 편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큰 위안이 됐어요. 며칠 뒤 엄마가 아빠랑 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엄마는 또 눈물을 흘리셨죠. 얼굴이 이게 뭐니? 애가 반쪽이 됐네, 반쪽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아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그 따뜻한 위로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죠. 그날 저녁 저희 네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엄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아빠도 옆에서 거들으셨어요. 내 시어머니가 하는 짓은 명백한 공갈 협박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친정 부모님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기 엄마 때문에 장모님까지 나서게 만든 상황이 너무나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법적인 해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일이 더 커지는 게 두려웠고, 그렇게 되면 남편 입장이 더 난처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어요. 내 남편 입장 봐주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세상에 어떤 법이 아픈 며느리한테 목숨값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해주마. 엄마는 당장이라도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 기세였어요. 아빠는 옆에서 시어머니랑 통화한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 자료를 모두 모아두라고 조언하셨죠.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 메시지를 다 지워버린 게 후회됐어요. 그 끔찍한 말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던 거죠. 그날 저는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이 하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가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넘어 집안 대 집안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과연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 설령 법적으로 이긴다고 한들 제 마음에 남은 상처는 누가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친정 부모님이 다녀가신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아마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 다녀가신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렸을 테고, 시어머니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짧은 평화 속에서 엄마 말대로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법적으로 고소하는 건 남편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그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과는 달리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죠.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딸에게 마지막 비상식량을 챙겨주는 엄마의 목소리 같았죠. 딸아, 엄마가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그 돈 줘버리면 안 될까? 네, 엄마까지 무슨 소리냐고 제가 발끈했어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변호사를 사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어떻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실 수 있냐고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차분하게 하지만 가슴 아픈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물론 5천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도둑 신보야. 근데 너 지금 암 환자야. 내 몸에는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 거 엄마보다 내가 더 잘 알잖니. 저렇게 독하고 막무가내인 사람이랑 계속 싸워봤자 너만 손해야. 내 건강이 걸린 문제라고.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내 건강을 담보로 잡힐 수는 없잖니. 엄마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건강이 걱정돼서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아빠랑 상의했는데 그냥 1,000만 원만 줘 버려라. 시어머니 통장에 딱 1,000만 원 쏴주고 앞으로 다시는 돈 문제로 연락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 그 돈 엄마 아빠가 보태줄게. 걱정하지 마. 그냥 더러운 돈 길 가다 똥 밟았다 생각하고 던져주고, 너는 이제부터 아무 생각 말고 내 몸만 생각해. 그게 남는 장사다. 엄마의 해결책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비참했어요. 왜요? 왜 제가 돈을 줘야 하는데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부당한 요구를 한 건 시어머니인데 왜 피해자인 제가 돈으로 제 평화를 사야 하냐고요. 1,000만 원. 물론 큰 돈이죠. 하지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주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내 남편 키워준 값 내가 지불한다. 하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엄마 말대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제 몸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어요. 주는 건 억울하고 싸우는 건 고통스럽고 저는 그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제안한 1,000만 원짜리 평화는 제게 가장 달콤한 독약처럼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엄마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죠.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손해보는 건 결국 저였어요. 시어머니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제 건강과 남은 인생을 걸고 싸워야 했으니까요.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일까? 억울함을 푸는 것과 제 삶의 평화를 지키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일까? 저는 밤새도록 저울질을 해야 했어요. 한쪽 저울에는 제 자존심과 정의가, 다른 한쪽 저울에는 제 건강과 행복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도 쉽게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친정엄마의 1,000만 원 제안은 제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족쇄처럼 느껴졌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제 앞에는 이제 3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어요. 첫째, 끝까지 버티는 것. 시어머니의 요구는 부당하니 단 10원 한 장도 줄 수 없다고 맞서는 거예요. 이건 제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고 정의를 세우는 길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시어머니와의 영원한 전쟁,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남편과 저, 파괴된 가족 관계만이 남아있겠죠. 스트레스로 인해 제 병이 재발이라도 한다면 그때 가서 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둘째,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5천만 원을 주는 것.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선택지였어요. 그 돈은 제 목숨값인데 그걸 제 손으로 떼어 시어머니에게 상납하는 건 제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죠. 아마 저는 평생을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살게 될 거고 남편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 그를 원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셋째, 친정엄마의 제안대로 1,000만 원을 주고 끝내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타협안처럼 보였어요. 적은 돈으로 시어머니의 입을 막고 평화를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왜 내가? 라는 질문이 계속 제 발목을 잡았어요. 부당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왜 가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용서를 구걸해야 하는가? 그건 정의롭지 못했죠. 이 고민을 남편에게도 털어놨어요. 친정 부모님이 1,000만 원을 보태주실 테니 그냥 그 돈 주고 끝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제 말을 듣는 남편의 얼굴은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어떻게 당신 부모님 돈까지 빌려서 우리 엄마 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지.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당신과 당신 부모님께 더 이상 짐을 지을 수 없다고요. 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그가 원망스럽기도 했죠. 저희 부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제게 돈을 주든 주지 않든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싶어하는 피로감이 역력히 보였죠. 그는 저를 위해 싸우고 있었지만 동시에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매일 제 통장에 찍힌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한때는 희망이었던 그 숫자가
이제는 저를 옥죄는 저주의 낙인처럼 보였죠. 이 돈 때문에 제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았어요. 차라리 보험금이 없었더라면 암 진단받은 건 슬프지만 적어도 이런 끔찍한 가족 간의 분쟁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더러운 꼴 안 보려면 돈으로 막는 게 최고야. 다가도 아니야,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후회할 거야. 끝까지 싸워야 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끝나지 않는 고민의 무게가 수술 후 회복해야 할 제 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가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온전히 저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버겁고 외로웠어요. 결국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호시탐탐 제 돈을 노리고 있고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한숨만 내쉬고 친정 부모님은 제 걱정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완치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는 병. 언제 작은 씨앗이 다시 자라나 제 삶을 위협할지 모르는 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먹고 잠 잘 자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고. 그것만이 재발을 막는 최고의 명약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 상황 좀 보세요. 매일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문자 메시지가 도착할까봐, 혹은 예고 없이 집으로 쳐들어올까봐 항상 심장이 조마조마합니다. 돈 문제로 밤늦게까지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힙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습니다. 그 1억 5천만 원. 이제는 그 돈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보험금이 없었더라면 가난하더라도 마음은 편했을 텐데. 암 진단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이런 끔찍한 문제까지 겪어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하게 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래, 엄마 말대로 그냥 1,000만 원 던져주고 끝낼까? 더러운 인간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돈이면 매 몇 년의 정신적 평화를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다가도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서 돈을 주는 건 내가 지는 거야. 저런 인간에게는 끝까지 싸워서 10원 한 장도 줄 수 없다고 버텨야 해. 하는 오기가 샘솟습니다. 싸우자니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것이 뻔하고 주자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화병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처럼 남편이랑 웃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정말 제 목숨값의 일부를 떼어다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남편.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제 몸의 암세포보다 제 마음을 갉아먹는 이 상황이 더 무섭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잿빛 하늘 아래 저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기분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고통스러운 전쟁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더러운 돈으로 평화를 사야 할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걸 알지만 누군가에게라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